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방직 7급 시험, 이번에 7급 마지막 시험까지 끝이 났는데요. 이번에 좀 아쉬운 분들은 저와 같이 이제 분석을 하면서 또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자신의 약점도 잡고, 그다음에 문제는 어땠는데 나는 어땠다 비교해 보면서 또 내년 시험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내년에는 이런 해설 강의 볼 일 없게끔 또 냉정하게,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또 마음을 잘 추스리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지만, 저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행정고시에서 2번이나 떨어져 봤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마음을 잘 알겠어요. 근데 제가 합격하고 여기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빨리 추슬렀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람인데 기계가 아닌데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근데 빨리 추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문제 분석은 저와 같은 강사가 다 해줍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문제 분석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의 몫은 제 해설 강의를 참고하여 본인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총평을 해드리면, 어느 순간부터 이 7급 시험이 9급하고 차별화하려는 노력들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원래 서울시 7급은 확실히 차별화가 됐었는데, 국가직 7급, 지방 7급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쉬웠단 말이에요. 별로 이제 구분이 안 됐었는데, 물론 이제 겉모습은 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 문제들이 섞이긴 하지만, 근데 작년부터 국가직 7급에 좀 생소한 주제가 가미되고, 그다음 올해도 지방직 7급에서 좀 생소한 주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난이도 높이는 게 사실 9급하고 7급 내용상 차이는 없고, 난이도 높이는 방법이 무슨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엄청 막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 그런 걸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범위를 넓힌 거, 그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소한 주제를 어서 이상한 거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소한 주제 좀 추가됐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의 방향성을 확 바꿔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매우 일부예요. 그래봤자. 그리고 행정학은 원래부터 범위가 무한정해요. 이 생소한 것을 다 대비하려고 아이의 범위를 넓혔다가 오히려 점수가 떨어집니다. 중요한 부분, 매번 나오던 부분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학 사실 제가 강약 조절을 강의에서 다 해드리잖아요. 그렇게 공부 안 하면 행정학 한 과목이 여러분들 7급 7과목이랑 맞먹을 수 있어요. 강약 조절 안 하면은 범위 무한정한 과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꼭 절대 이 생소한 문제 조금 추가가 된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와 같이 또 기본 방향 이렇게 제대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이 지방 7급의 특징이 되겠고, 두 번째는 좀 문제를 대충 냈다. 이번 문제는 진짜 좀 구려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할 거면 진짜 좀 제대로 전반적으로 변별력이 생기게끔 해야 되는데, 생소한 문제조차도 뭐 행정학 안 해보신 분들도 풀 수 있게끔 되게 상식적인 수준으로 출제됐다거나, 아니면 행정학을 해봤다면은 자기 아는 걸로 소거하면은 그냥 풀리는,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으면은 그냥 풀리는 수준이라서 생소하기만 하지 정작 변별력은 없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기존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나온 거 혹은 약간만 말만 바꿔 나온 거, 그게 15문제인데요. 그 15문제가 너무 쉬워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쉽게 나와가지고 이 15문제에서도 변별력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 시험은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신 분들이라면 80점, 85점, 90점 이 세 점수에 좀 많이 몰렸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보다도 안 되면 당연히 기초 실력을 쌓아 가시는 거예요. 기출문제부터 차분히 분석하시는 건데, 어느 정도 자기가 승부를 볼 정도로 실력이 올라오신 분들은, 자, 이게 그 변별력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80, 85, 90 여기에 이제 몰려버릴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은 문제 구성상 한 90점 맞았으면 정말 잘 본 시험이에요. 우리 7급 80점대 초반, 뭐 많아봤자 중반 안 되죠.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85, 90점 맞았으면 뭐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점수고, 90점 넘었다 그러면 진짜 잘 생소한 문제 다 대처를 하신 거고요. 자, 우리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제가 매번 여기다가 써드리는 게 한 최근 3개년도에
기출문제만 풀어봤어도, 그러니까 이거 모든 기출문제도 아니고 제가 한 2000문제 이내로 축약한 기출문제, 집에 있는 기출문제만 풀어봤어도 그냥 풀리는 문제의 비율이 되겠고, 이게 이번 시험입니다. 2018년도 지방직 7급 한 문제 정도가 덜 출제됐어요. 많은 차이 아니죠. 많은 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공부 방향을 확 바꾸시면 안 됩니다. 또 생소한 문제 한 3개 정도 원래부터 출제됐어요. 원래부터. 근데 이번에는 하나 더. 자, 근데 이게 나름대로 변별력을 가지게끔 여러분들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게끔 얘든 그렇게 출제됐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문제 빼고 3문제는 그냥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대부분 이거 다 맞추셨을 겁니다. 처음 보지만.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처음 보는 거 나왔네? 점수가 팍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3문제 정도 맞추고, 그러니까 생소한 거 좀 섞여 나왔다. 점수 조금 떨어져요. 생소한 거 출제된 만큼. 근데 팍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처음 보면은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처 요령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배운 걸로 푸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자기의 칼을 갈고 닦아야 문제가 잘 풀리는 거지, 잘 썰리는 거지, 막 이것저것 건드린다고 해서 문제가 잘 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칼 확실하게 갈아 놓으신 분들은 배운 걸로 다 풀 수 있었던, 혹은 그냥 상적으로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 구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하면, 이건 또 너무 쉬웠어요. 이렇게 조합을 하면 18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한 90점 정도가 고득점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다 맞춰주셨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말도 안 되는 문제, 공부할 필요 없는 문제 나왔지만 앞으로도 공부 안 해도 되는 문제, 말 그대로 그냥 100점 방지를 위한, 너무 많은 수험생이 100점 맞으면 또 안 되니까 그런 문제, 지침에 있다고 그랬죠? 요거 한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질적인 만점은 이거 빼고 95점 정도가 되겠고요. 90점 맞았으면은 진짜 잘했다. 90점, 95점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쉬웠기 때문에 봐주더라도 딱 한 문제 정도밖에 못 봐줄 것 같아요. 그나마 좀 기출문제 단어들을 많이 변형해 놓은 거, 약간 이제 응용을 해 놓은 거, 그 한 문제 정도만 봐줄 수 있고, 자, 이거 다 틀렸다고 쳐도 여기서 한 문제 빼고는 다 맞았어야 되겠고, 혹시 이런 거 되게 쉬웠단 말이에요. 이걸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틀렸다 그러면 7점이 안 되겠죠? 이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출문제 계속 열심히 돌리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기출문제부터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부터 하고 그 다음 거 나가야 돼요. 아직 그 기초적인 거, 여기서 이제 많이 틀린다는 것은. 됐죠? 자, 한 분이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 행정학 풀면서 제가 이제 강의 때 매번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 너무 쉽다 보니까 이제 다 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어떻게 푸는지 제가 요령 가르쳐 드렸던 거 막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행정학을 95점 맞았대요. 그러면서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점점점, 이게 시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시간이 10분 더 남은 줄 알았대요. 잘못해서 이게 그 스탑워치 이거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한 과목 행정법을 마킹을 반절을 못해가지고 자기 좀 간당간당할 것 같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분 좀 시간 관리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폭락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얘도 챙기지만 처음 보는 거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요령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영역분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작년까지는 행정한류하고 전자정보 구분했는데 그냥 너무 적어서 합쳐버렸고요. 대체적으로 한 문제 나오는 부분인데 2문제가 나왔네요. 행정통제 부분하고 전자정부. 그리고 지방직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론이 최소 2개 이상씩은 나오는데 이번에는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좀 더 지방직은 좀 더 내줘야 되긴 하죠. 약간 문제 구성에 있어서도 지방직인데 좀 지방자치론도 적고 좀 덜 중요한 거 나오고, 이거조차도 뭐 하나도 안 중요한 거, 이게 이제 100점 방정 문제예요. 지방자치론 하나도 안 중요한 거, 좀 문제 구성도 좀 대충 만든 것 같아요. 이따가 보시면 얼마나 문제를 대충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가볼게요.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없는 기관은 이거는 2, 3, 4번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1번 고르는 문제인 거 눈치채셨죠? 왜? 우리 행정부의 공무원,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를 중점적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행정부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있다. 이거 매번 배우는 것이고 기출문제에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사혁신처를 행정안전부로 바꿔서 틀리게 낸 것도 이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볼 필요도 없이 그냥 1번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 3, 4번은 안 외우셔도 되는데 얘네는 입법부랑 사법부에 각각 존재하는 그런 소청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 옛날 문제랑 항상 제가 비교해드리는 거 아시죠? 일단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다.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다. 우리가 배우는 행정학에서는 당연히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요걸 이제 전제로 배웠어요. 밑에 2, 3, 4번 3번 배우지도 2, 3, 4번 배우지도 않아요. 자, 당연히 이렇게 배우고 행정안전부 아니다. 자, 그리고 이 인사혁신처 대신에 행정안전부로 낸 것도 이미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좀 짬뽕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해요. 그래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도 당연히 인사혁신처 소속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다른 기능이긴 한데 한 위원회에서 둘 다 하고 있다. 이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정한 겁니다. 이렇게 관장하도록. 그래서 얘도 인사혁신처. 근데 또 행정안전부 이런 식의 패턴.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패턴. 작년에도 나왔던 패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은 제가 요새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던 거죠. 엄청 많이 강조드렸던 건데 요새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대비 잘 하셨을 텐데 너무 쉽게 나왔어. 이런 거 낼 거면은 좀 더 변별력 있게 이것도 7급인데 좀 더 어려운 거 내지. 자,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이든 뭐든지 간에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리, 직위의 안정 틀렸죠? 특히 우리나라는 직위분리제적 요소를 도입하면서 신분보장을 약화시키잖아요. 그리고 성과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연공서열이 아니라 실적평가, 성과에 의한 관리를 중시하고 이 성과평가를 통해서 신분보장도 약화시키는 직업의 안정성, 직위의 안정성 이런 건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죠. 너무 쉽고요. 나머지도 쉬운 문제인데요. 민간 전문가의 고위직 임용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 개방직이 있죠. 고위공무원단의 개방직이 20%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이동. 다른 부처 이동은 공모직이죠. 공모직이도 고위공무원단 30% 있죠.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 발전과 성과 관리의 중요성. 그쵸? 성과 관리라고 써놨네. 연공서열하고 성과 관리가 대비되는 표현이죠. 연공서열은 뭐예요? 성과 말고 오래 일하면 대우해주는 거. 연공서열 오래 일하면 대우해주는 거 아닙니다. 이제 자, 매우 쉬운 문제였고, 자, 여러 군데에서 나왔던 출제 포인트죠. 신분 중심 인사관리, 신분이다, 기간이다, 연공서열이다, 다 직업공무원제적 특성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원래 강했는데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서는 이런 것들을 줄이고요. 뭘로 간다? 성과 목표, 평가 기준 등에 의해 계약하고 성과평가하는 이 성과 중심으로 갑니다. 자, 성과평가를 위해 원래 정확한 네임은 성과계약 등 평가제죠. 이것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뀌기 직전 이름이죠. 직무성과계약제. 근데 아직도 이렇게 써요. 직무성과계약제, 성과계약 등 평가제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보시면, 자, 요건 이제 문제 자체는 조금 신선하긴 해요. 이렇게 나온 적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 거버넌스 뭔지 알잖아요. 거버넌스만 가지고도 푸셔도 됩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거버넌스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 자, 연계망이 네트워크일 거 아니에요. 거버넌스는 이런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조해요. 그리고 특히 U 거버넌스가 다양한 영역이 참여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중시하죠. 얘는 사실 정책 네트워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U 거버넌스에 기반을 둔 정책 네트워크를 물어본 문제이긴 한데 정확하게 이걸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거버넌스 하면 웬만하면 U 거버넌스를 의미하죠. 다양한 영역의 참여, 협력, 그걸로 풀면 됩니다. 1번. 분절화로 인해 집행통제가 어렵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정책별로 엄청 쪼개져 있고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책별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죠. 정책별로 연계망이 형성이 되죠. 너무 쪼개져 있으니까 많아졌죠?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정보 부족으로 인해 조정이 어렵다. 그렇죠. 너무 많은 참여자가 생겼어요. 각자 뭐 이해관계도 달라. 정보가 부족해서 다양한 참여자가 한 조정이 어렵고, 서비스의 공동생산에 따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공동생산도 뭔지 아시죠? 유거버넌스가 강조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영역이 참여하게 되면 누가 책임지느냐, 항상 여러 명이 결정하면 누가 책임지느냐 문제가 발생하죠. 자, 우리 다 많이 봤던 것들이고, 자, 지금 물어보는 게 단점입니다. 단점. 이해 당사자 간 상호 의존적인 교환, 이거는 장점이에요. 기존 전통적 관료제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유거버넌스론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참여, 협력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교환, 그러니까 서로 줄 수 있는 거 주고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하면서 윈윈하는 거죠. 이런 협력 과정은 전통적 관료제에서 못했던 장점이다. 대표적인 장점이죠. 자, 뉴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 방금 같은 문제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기출문제는 여러 군데에 있어요. 여기 좀 앞부분이죠. 뉴 거버넌스론에도 있고 저 정책이론의 정책 네트워크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문제만 보시면 뉴 거버넌스 참여자 간 신뢰와 협력, 참여자 간 정치적 과정, 그다음에 정부만이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다. 여러 분야가 참여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 비영리 부분 간의 네트워크, 이게 연계망이죠?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이거 종합해 보시면은 다양한 참여자 간 상호 의존적인 교환, 그런 협력, 이거는 장점이구나, 의도하는 바구나. 얘는 뭐 당연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이 문제도 쉬운 문제인데요. 우리 공복으로서 관료의 직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도의적, 자율적, 그렇죠? 관료의 직업적인 책임이면서 자율적인 책임, 우리 영어 표현까지 암기하기로 했죠. 이건 제가 영어 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responsibility죠? 자, 여기 responsibility가 열로 들어갑니다. 이게 주관적 책임성, 자율적 책임성, 내재적 책임성으로 번역하는 거고요. 가끔 공무원 스스로 지키는 윤리적인 책임이다. 그래서 도의적, 우리 뭐 도의적인 행동 이런 표현 하잖아요. 도의적 책임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이 두 개가 박혀 있습니다.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 이념, 가치에 대한 대응성. 대응성은 그냥 이름 그대로 대응적 책임. 일로 들어와야 돼요. 대응성은 대응적 책임, responsiveness라고 그래요. 주로 이제 responsibility랑 accountability 두 개 비교하죠. 근데 가끔 responsiveness 이것까지도 언급하는 학자가 있겠고요. 얘는 대응성 개념입니다. 두 개 바꿔야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입법국가 시절에는 외부 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자, 입법국가는 이름 그대로예요. 전통적인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부가 하는 일이 현대행정처럼 복잡하지 않았을 때는 입법부가 통제하기 용이하죠. 그럴 때는 외부 통제, 행정부 기준입니다. 외부 내부. 행정부 기준으로 외부에서 입법부가 통제합니다. 근데 현대행정 환경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게 행정이 하는 일이 전문화되고 복잡화됐다. 그래서 입법부의 역할이 약화되고, 왜? 모르니까. 너무 전문적인 걸 행정부가 하니까 행정부의 기능이 강화됐다. 현대 행정국가화 현상이죠. 뭐 이 행정국가는 1930년대 행정국가를 말한다기보다는 행정국가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부의 기능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을 말하게 되죠.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문제죠. 당연히 최근에 행정국가화 현상에서는 내부 통제, 행정부가 하는 일 외부에서 잘 몰라요. 모르니까 행정부 자체적인 내부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너무 많이 나왔던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통제수단으로서 국회의 통제수단, 국정조사, 국정감사 이런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옴부즈만 하면 일반적으로 국회 소속이죠? 뭐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했으면 국무총리 소속이긴 한데 얘는 좀 불분명해요. 그죠? 국회라고 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 같기도 하고, 옴부즈만이라고 한 거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말고 일반적인 옴부즈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얘는 무조건 틀렸죠. 여기서 이제 고민할 필요 없이 여기서 무조건 틀렸죠. 직무감찰은 누구 거? 감사원 거. 직무감찰, 감사원 거. 감사원, 결산 승인. 죄송합니다. 결산 확인. 승인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결산 확인하죠, 감사원. 회계검사, 직무감찰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좀 우리나라 거에 이 문장만, 다른 건 아닌데 이 문장만 우리나라 거랑 뭐 옴부즈만이나 뭐 섞여 있긴 해요. 우리나라로 국한하면 옴부즈만도 틀린 거 맞기는 해요.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이죠. 국회 아니죠. 근데 어쨌든 얘로 풀면 되기는 한다. 자, 이거 뭐 내부 통제, 외부 통제는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되면서 이 배경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행정이 하는 일을 몰라 이제. 그래서 내부 통제가 중요해졌다. 외부 통제 틀린 선지. 이번에는 옳은 선지로 출제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균형성과표. 균형성과표도 제가 고위공무원당과 함께 요새 엄청 중요한 주제이다. 엄청 대비를 잘 해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너무 쉽게 나왔어요. 좀 더 어렵게 내지. 어렵게 낼 거 많은 주제인데 이거는. 너무 쉬운데. 자, 어쨌든 우리 배웠던 걸로 골라내 보시면 상향식 아니죠. 목표 설정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균형성과표는 전략적 관리 도구예요. 전략적 관리란 조직의 장기적인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점점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죠. 부서별로, 그 다음에 개인별로 목표가 설정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개인의 목표까지 이어지긴 하는데 이 방식이 밑으로 가잖아요. 밑으로. 그죠? 근데 뭐 상향식, 하향식 이런 이름을 균형성과표에서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을 이제 보여드릴 거고 여기서 자주 안 쓰는 표현이네 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무조건 골라야죠. 공무원의 개인별 실적평가를 중시한다. 개인별 실적평가도 하는데 조직 전체적인 성과관리 도구이다. 우리 엄청나게 연습했던 거죠. 조직 전체적인 성과관리 도구. 그죠? 4번 골라주시고 뭐 나머지는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틀린 선지가 원래 나왔었습니다. BSC 부서별 목표 하위 계층의 성과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조직 전체의 목표. 이게 상향식인 거예요. 이게 틀리게 이미 나왔었고요. 위에서 얘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야 됩니다. 전략적 관리 도구 균형성과표 꼭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BSC가 MBO보다 훨씬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이에요. 얘는 개인의 성과관리 도구예요. 근데 BSC는 방금 봤죠? 조직 전체.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성과관리 도구입니다. 자, 지금 한 문제만 제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끔 한 문제만 갖다 넣었는데 이런 문장도 있어요. 기출문제 중에서 균형성과표는 개인적인 성과관리를 강조하는 MBO와 달리 조직 전체적 관점의 성과관리 도구이다. 기출문제집에 또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균형성과표 단원에 없고 직무성과관리제도 쪽에 가보시면 성과관리하는 초점, MBO는 개인, BSC는 전체 이렇게 나온 문제가 또 있어요. 오케이. 당연히 기출문제 여러 번 봤다면 풀 수 있어야 되는 주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번 근무평가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 재밌는 문제고 또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죠? 또 문제를 너무 대충 내는 것 같은 게 3번은 원래도 맨날 나왔었고 작년에도 심지어 작년에도 또 9급에서 나왔었는데 이걸 또 똑같은 걸 내가지고 좀 다른 것 좀 내지. 틀린 선지가 똑같으니까 뭐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 딱 보자마자 어떤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언제나 나쁜 점수. 규칙적인 거죠. 규칙적 오류라고 하고요. 총계적 오류는 불규칙적인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불규칙한 게 총계적이에요. 있고 나머지도 쉽죠? 집중화, 관대화. 얘는 중간 점수에 몰리는 거. 관대화는 좋은 점수에 몰리는 거. 그 다음에 시간적 오류 두 가지가 있죠? 초기의 업적에 영향을 받아 첫머리 효과, 이름 그대로 최근 실적에 영향을 받아 막바지 효과. 이게 평정 시점 기준이죠. 초기 업적, 그다음에 그 평정 시점 직전에 막바지 업적, 첫머리, 막바지. 잘했죠? 특히 이제 막바지 효과 같은 경우에는 근접 효과라고도 많이 말을 하죠. 자, 뭐 너무 똑같아서 하기도 싫을 정도로 이게 나오는데요. 뭐 여기 두 군데서도 나왔었고 작년에서 문장화 시켜가지고 똑같은 게 또 나왔었습니다. 언제나 좋은 점 또는 나쁜 점수, 규칙적 오류고 총계적 오류 항상 또 같이 나오죠. 틀린 선지로. 됐고
그다음에 7번. 요게 이제 100점 방지용 문제인데요. 요건 이제 그냥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이 공부할 거 많아요.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많고, 이거는 그냥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원래 강조하다 보니까 뭐 어디서 하나 이제 주워 와가지고 낸 건데요. 뭐 법 하나 특별법, 이거 특별법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또 이 문장 보세요. 자, 그런데 적어도 2개는 소거하셔야 돼요. 자, 엄청 어렵고 못 보던 법이고 공부할 수 없는 법이고 내용도 생소하지만 2가지는 우리 아는 거야, 아는 거. 자, 지금부터 이런 100점 방지용이나 생소한 문제들 처음 봤는데 해결하는 요령들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원칙은 단 하나예요. 어차피 시험장에서 배우지 않은 게 생각나진 않아요. 그럼 뭘로 풀어야 돼요? 자기가 배운 걸로 풀어야 돼요. 배운 것을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이런 게 풀려요.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는 실컷 배웠잖아요. 정부 업무평가랑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랑 뭔 상관이에요 도대체? 이거는 절대 고르면 안 되죠. 절대로. 자, 정부 업무평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 됐고. 2번. 자, 이것도 읽다 보면 티가 납니다. 배운 거예요, 이거. 국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멋지고 너무 기니까 제가 그냥 시도라고 할게요. 광역자치단체 시도 사무로. 그 다음에 시도,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군, 자치구의 사무로. 이거 뭐예요, 이거? 보충성의 원칙에 반대가 들어왔죠. 우리나라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보충성의 원칙 뭐죠? 이건 알아야죠?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가. 그러니까 최대한 지방정부에게 사무를 주고 네가 알아서 해. 최대한 주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럴 때 국가가 하는 거죠. 방향이 반대잖아요, 지금.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면 시군, 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워.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국가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이거는 절대 고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것도 어렵긴 해요. 근데 만약에 국가는 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뭐 이런 법률이 있을 법도 하긴 하지만 지방자치 시대에 차등을 못 둔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그잖아요. 뭐 있을 법도 하긴 하지만 뭔가 예외적인 때 예외적인 상황을 주지 않고 그냥 원칙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차등이 안 된다? 지방자치하고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얘도 어렵지만 둘 중에서 더 안 맞다. 이렇게 푸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고요. 몰라도 푸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이 교훈만 골라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좀 헷갈려요. 3번 찍어도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내용이 위임사무, 자, 읽어보면은 단체임사무, 기관임사무를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단체임사무, 기관임사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단체임사무, 기관임사무가 있잖아요. 현재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있는데 원칙이 폐지? 틀렸나? 이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위임사무에 관하여 이게 순수한 지방자치에 안 어울린다. 왜냐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시키는 거니까. 순수한 지방자치에 안 어울린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많이 하죠.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등등등 비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비판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특별법에서 원칙적으로 폐지하자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현재 없다는 게 아니라 현재 많은데 원칙적으로 폐지하자. 이렇게 원체 비판을 많이 받는다. 이것만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률 50%. 이거 고르면 안 돼요. 50%. 자, 됐고요. 7, 8, 9번이 다 생소한 문제이거나 100점 방지용이었는데 7번, 8번까지만 틀려도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다 풀 수 있어요. 7번, 8번만 좀 풀기 어려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2개는 소거할 수 있어야 돼요. 맨날 나왔던 거니까. 정답률 50%. 정답이 50%면 결국 한 문제를 맞아야 되는데, 그죠? 자, 어쨌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있고요. 지방공기업 법령상 지방공기업이 있는데 얘는 뭐 원체 많이 나왔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것도 많이 나왔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거 작년에 국가직 7급에서 나왔죠? 50인 이상인데 100인 이상으로 바꿔가지고 틀리게 나왔죠? 50인 챙겨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이 평가한다. 정부 업무평가기본법에서 배웠고, 외부기관 중에서 경영실적평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다. 여기까지는 외워둬야 된다. 제가 거기까지 강조드렸죠. 다른 것들 엄청 많지만 여기까지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맞고요.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개는 매번 나왔거나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소거를 해주셔야 되겠고, 자, 3번에서 지방직영기업은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 9급, 7급에서 둘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방직영기업이 있다는 것은 알았을 거예요. 기출문제집에도 있고. 그런데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포함된다. 여기를 몰라가지고 판단을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봐줄 수 있고. 4번은 이거 몰라요. 이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요령만. 자, 이걸 미리 알 수는 없어요. 너무 우리나라 규정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다 못 외웁니다. 그런데 자, 매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단 대상 지방공기업을 선정한다. 요 내용이 지방공기업법상에 있는데 요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틀렸어요. 근데 이걸 다 못 외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중앙정부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웬만하면 다 해요. 그잖아요. 공기업 준정부기관도 돈이 들어가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렇게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정부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한 돈관리고요. 지방자치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하는 거예요. 안전기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행정자치부였잖아요. 원래 행정안전자치부인데 너무 기니까 행정안전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기능 행정안전부에서 하죠. 그 정도 요령이 있었다면은 골라냈을 수도 있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3번, 4번에서 이 뒷부분, 그다음에 여기 뒷부분 때문에 틀렸어도 어쩔 수 없다. 정답률 50%. 그래서 일단 틀려도 괜찮은 거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다 맞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9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90점이 고득점 기준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9번. 얘는 이제 안 나왔던 거긴 한데 틀리면 말이 안 되는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문제를 제가 이제 대충 냈다 싶은 문제들이 지금부터 마구마구 나옵니다. 물론 앞에 것도 너무 쉬워. 기출문제 나왔던 거 너무 쉬운데 더더욱 대충 낸 거. 자, G2G, G2C 이런 용어들은 배운 거죠? 근데 이제 모를까봐 또 이 거버먼트 이제 다 써졌어요. G2G 하면 정부 내부에서 전자정부 깐 거죠. 원격지 연결, 정보 공유, 업무의 공동처리, 업무의 유연성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생산성 높이려고. 말도 안 되게 틀렸고. G2C, C는 시티즌, 시민이죠.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 시민 요구의 부응, 시민 참여 촉진. 해놓고 대응성 낮아진대. 말이 안 되잖아요.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게 대응성이 높아지는 건데. 틀렸고. 그 다음에 G2G, 정부 내부 또. 정부 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 내부죠. 틀린 거 없죠? 행정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겠죠. 그러니까 전자정부는 껍데기고 내용은 다 행정학에서 강조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껍데기에다 이런 장점들을 익혀요. 특히 비용 감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자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처리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비용을 감소시키죠. G2P, 이거는 기업과의 관계. 관계 변화로 정부의 정책 수행을 위한 권고, 지침 전달을 통하여 정보 교류 비용이 감소합니다. 하여튼 각종 비용이 감소해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교류하면 훨씬 비용이 싸죠. 조달 행정 비용이 바로 민간 기업에게 물건을 정부가 구입하는 거죠. 당연히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비용이 감소하죠. 조달 행정 비용을 감소시키려고 만드는 게 이런 G2B 관계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조달 행정 시스템이 엄청 유명하죠. 나라장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달 행정 시스템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용 어마어마하게 줄여줬어요. 이거는 틀리면 말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10번. 아주 대충 낸 문제. 신공공 서비스를 내는데
문제를 이따위로 만들면 이거는 아마 대학 교수가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디 뭐 연구원 자기 조교가 이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귀찮으니까 조교 시킨 다음에 문제 이제 만들고 이제 문제 은행에 넣을 문제 선정할 때 그냥 대충 골라가지고 이렇게 준 거죠. 응? 아유, 이런 문제를 참. 자, 보세요. 왜 그런지, 왜 이렇게 하는지 딱 그 기출문제랑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2, 3, 4번 자체는 중요하니까 처리할게요. 방향잡기 틀리죠. 방향잡기보다는 시민에 대한 봉사 맞고, 이건 중요하죠. 공익을 공유된 가치를 창출한 담론의 결과물, 중요하죠, 이거. 그다음에 기업주의 정신 틀리고,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 맞고, 이 세 가지는 뭐 기출문제에 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숙하고, 신공서비스론의 원칙으로서 다 중요한 것들인데, 이건 분명히 맞는데, 도대체 뭐지? 할 건 1번밖에 없는데, 민주성 맞는 것 같긴 한데, 전략적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자, 보세요. 뭘 바꾼 거냐면, 이제 위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바꾼 거냐면은, 기출문제 재작년에 나온 거 보시면,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자. 요걸 갖다가 민주적하고 전략적 그냥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가 낸 게 아니라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이거는. 대학 교수라면은 이런 아무 의미 없는 거 안 만들거든요. 어쨌든, 아이고, 죄송합니다. 골라냈었어야 되는데, 검토할 때도 아무래도 문제를 선정하고, 20문제 선정하고, 검토하는 건 공무원이다 보니까, 행정학 전문가가 아니라 공무원이다 보니까 좀 못 골라낸 것 같습니다. 좀 잘못 골랐죠? 아무튼 너무 유치하죠?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11번 넘어가 보시면은 이 문제 전통적 예산제도들 4가지 비교하는 건데 이걸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이 문제는 너무 쉽게 나와서 다행이었죠? 이거 나오면 좀 겁을 먹잖아요. 근데 그냥 기초적인 수준에 나왔습니다. 불효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 감축관리는 그냥 연기준 예산제도죠? 감축관리, 연기준. 감축관리, 연기준. 그래서 3번 하시면 되겠고. 자, 간단히 보시면 품목별은 회계책임 명확히. 경비 사용 구체적 지출까지 다 엄격하게 통제하고. 성과주의, 통제 중심에서, 투입 중심에서 산출 중심으로 갑니다. 국민과 의회가 정부의 사업 내용과 목적, 그렇죠. 결과물, 산출. 요거에 따라서 배분하다 보니까 사업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데 편리하죠. 국민이나 의회는 행정부가 어디다 돈 쓰고 그거 가지고 뭐 조합하고 뭐 만들고 이런 건 모르겠고 그 돈으로 뭐 했니?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국민 모르죠. 뭐 사는지. 그냥 뭐 했니? 내 돈으로 뭐 했어? 여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크죠? 그래서 4번 맞고. 계획예산. 주요한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죠.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장기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중요한 거고 뒷부분은 그냥 사족입니다.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투입과 산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도 관심을 둔다 해도 그러니까 주요한 관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별 의미 없습니다. 뒤에 붙은 것은. 자, 뭐 감축관리, 연기준 예산 뭐 여러 문제에서 퍼져 있고 이거는 뭐 기출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못 봤다 하더라도 연기준 예산은 감축관리다, 감축지향적이다 그거 먼저 항상 배우는 거죠. 자, 일몰법 및 연기준 예산 둘 다 자원난 시대에 대비하는 감축관리를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민자사업 그 중에서 수익형 민자사업 BTO네요. 요거 연습 많이 했죠. 자, 엄청 어려워하셔가지고 제가 매 강의 때마다 B랑 T랑 O랑 L 그리고 T5랑 OT 이렇게 순서 바꾸는 거 제가 일일이 연습을 시켜드리잖아요. 자, B는 민간 기업의 돈으로 건설하는 거. 그래서 민간 투자, 민자 사업이 되는 거죠. 민간 기업의 돈으로 건설하면 당연히 소유권은 민간 기업에게 있고요. 운영권도 민간 기업에게 있어요. 자기 돈으로 했으니까. 근데 T는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하죠. 소유권하고 운영권하고 별개라고 그랬습니다. 소유권만 이전합니다. 그리고 남은 운영권으로 직접 운영하면 O가 오퍼레이트, 직접 운영. 민간 기업이 직접 운영. 그 다음에 L, 이건 운영권을 정부에게 임대해 줍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죠. 자, 가봅니다. BTO,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요.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합니다. 그 다음에 5가 나와야 되죠? 민간 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권 인정받게 돼요. 뭐 그 대가로 확인하는데 원래 자기 거예요. 원래 자기 건데 서로 야 소유권 줄 테니까 우리 사업하게 해줘. 허가 받는 느낌이에요. 원래 자기 거긴 한데 허가. 자, 수익권이 운영권이겠죠? 지가 운영한대요. 지가. BTO 맞고. 민간 사업자는 시설 운영, 지가 운영하죠.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자기가 운영해서 자기가 사용료 받죠. 자, 민간 기업은 돈을 벌 수 있어야 투자한단 말이에요. BTO는 사용료 받아서 투자비 회수하는 방식. 그래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 자, 도로, 철도 이런 거 그 요금 받고 운영하기 좋잖아요. 이런데 많이 사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BTO는 일반적으로 얘에 비해 사업 리스크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자, 자기가 운영해요. 사용료 자기가 받아요. 리스크 자기가 다 짊어집니다. 대신에 사용료 많이 받으면 수익률도 높아지죠. 운영 잘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BTO이고 3위 BTL이죠. 자, 수요 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 아니요. 민간 기업은 자기가 운영한다니까요. 자기가 수요 위험을 부담해요. 정부에서 수요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정부가 운영권을 임대하여 정부가 사업하는 거예요. 정부가 사업. 그러니까 정부가 수요 위험 지죠.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는 임대료죠? 임대료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출합니다. 리스가 이거잖아요. 리스. L이 이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이렇게 두 문자 뜯어보시면은 금방 또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BTL 문제, 기출문제집 하나 있는데요. 민간기업이 공공시설을 건설한다. 소유권, 운영권이 생겨요. 민간기업은 이 시설을 경북도에 기부채납한다. 기부채납이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이전의 대가로 기업은 일정 기간 사용권과 수익권을 획득한다. 획득한다. 일단은 수익권 얻었는데 임대해주네. 자기가 하는 거 아니네. 경북도에 이것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L은 이쪽이죠. 임대해주고 임대료 받는 거. 그렇죠? 자, 그다음에 13번 매트릭스 조직. 자, 요거는 좀 틀린 선지 자체는 약간 신선한 게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 배웠던 거에 좀 녹아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풀 수 있었을 텐데요. 일단 1번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조직의 장점과 사업 조직의 장점을 혼합하는 건데 사업, 프로젝트 마찬가지인데요. 기능 조직으로 다 전문화가 되어 있고 쫙쫙쫙쫙쫙쫙 동시에 전문화된 부분들을 프로젝트, 사업 조직이 이렇게 통합하게 됩니다. 이 세로로 꽂혀있는 기능들을 조정해서 하나의 사업물을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 조직과 사업 조직의 혼합. 기능 부서와 사업 부서 간에 할거주의가 존재할 경우, 그렇죠. 잘 되면은 좋은데 두 개가 이렇게 싸우고 있을 경우, 이렇게 조정이 잘 돼야 되는데 싸우고 있을 경우, 두 군데서 명령을 받는 유일하게 명령 통일의 원리를 위반한 이원적인 권한 체계를 가진 구조잖아요. 싸우고 있을 경우 원만하게 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단점이 되겠죠.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단점. 그다음에 기존 조직 구조 내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사용해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요. 기존 조직, 웬만하면 기존 조직 하면 관료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관료제적 방식을 쭉 써줬단 말이에요. 관료제적 방식은 기능 구조죠. 대표적인 기능별로 분업된 구조가 관료제적 방식이죠. 이 관료제적 방식에서 이 사업 구조만 연결하면 돼요. 원래 인력 그대로 활용할 수 있대요. 오케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2번. 일단 규모의 경제가 매트릭스 조직에 있어요. 왜냐하면 기능 부서가 이렇게 통합되어 있잖아요. 기능별로. 한 부서가 하나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능 부서의 장점이 규모의 경제죠. 매트릭스 조직도 그걸 가지고 갈 수 있겠죠. 오케이. 팀제하고 규모의 경제는 우리 배운 적이 없어요. 듣도 보도 못한 거죠, 이거는. 근데 팀제는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이거는 배웠고 기출문제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됐죠. 팀제는 의사결정이 빠르다? 영어로 스피드. 그죠? 빨라, 스피드. 그래서 이걸로 살짝만 고민하면은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매트릭스 구조 원래 잘 나오기 때문에 보충을 해볼게요.
일단 기능 구조에서는 기능을 통합해놨다. 이 말은 하나의 부서가 하나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에서 규모의 경제가 있어요. 근데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장점을 화학적으로 결합한 게 매트릭스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능 구조의 장점도 가지고 갑니다. 물론 이제 잘 된다면 사업 구조가 이 규모의 경제가 있는 상태에서 조정하면서 산출물을 내는 거죠. 그다음에 팀제 수평 구조죠. 조직 구성원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증진시킨다는 게 이렇게 출제 포인트로도 나오고, 자, 결제 단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층제적 결제 단계가 없어지고 그냥 팀이 과제 해결하고 바로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매우 의사결정이 신속해진다. 요거 이렇게 옳은 선지 틀린 선지 여러 번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신속하다, 스피드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2000년대 초반 도입된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이것도 대표적인 그냥 막 낸, 대충 낸 문제, 조교가 낸 문제. 자, 1번. 프로그램 예산제도 선진국,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전부 다 프로그램 예산이 대세고 핵심이에요, 핵심. 모든 예산제도의 중심이 프로그램 예산제도이다. 뭐 엄청나게 배운 건데 현재 운영되지 않는다. 이거 말도 안 되게 틀렸죠. 뭐 고맙긴 한데, 문제 풀 때는 고맙긴 한데, 이런 게 너무 많아버리면 이제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을 때 남들보다 차별화된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제 아무나 맞추니까. 자, 틀렸고. 얘는 뭐 나름 의미 있죠? 정책과 성과 중심으로 갑니다. 투입 아니고 정책과 성과. 이 프로그램이 사업, 산출물 이거하고 섞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는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이런 구조를 가지는데 옛날에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이었어요. 장관항, 세항, 세세항. 이거 매칭시키는 문제가 조금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매칭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장관항, 세항, 세세항에서 분부, 푸, 단세 이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됐고. 자, 뭐 프로그램 예산제도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모든 게 다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산 편성도 프로그램 중심, 심의도 프로그램까지 승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집행도 프로그램 중심, 평가도 밑에 단위 사업, 세부 사업이 망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성공한 거예요. 평가도 프로그램. 모든 걸 프로그램에 맞추는 게 프로그램 예산제도죠. 자,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2007년, 지방정부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쭉 쓰고 있고요. 대세입니다. 대세 그냥.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프로그램 예산제도. 현재 다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는 연도 물어보는 거 한번 나왔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중앙정부 7년, 지방자치단체 8년. 그 다음에 15번. 목표의 변동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제가 매번 수업 시간에 강조 드리듯이 목표의 승계 아니면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많이 나온다. 이번에도 승계를 전환으로 바꿔서 냈네요. 자, 뭐 쉬운 것부터 처리할게요. 일단 다원화, 이건 목표가 여러 개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는 거고요. 목표의 확대, 이건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범위가 넓어지는 거. 목표가 또 추가되는 게 아니라 범위만 넓어지는 거. 그 다음에 목표의 대치, 조직의 목표 추구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조직이 정당하게 추구하는 종국적 목표가 다른 목표나 수단과 뒤바뀌는 거. 그렇죠? 본질적인, 종국적인 목표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다른 하위 목표나 수단에 불과한 것에 의해서 전환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해져 버리는 거죠. 목표의 대치 혹은 전환. 같은 말이죠, 여기? 근데 여기 예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될 경우 같은 유형의 다른 목표로 교체. 기존 목표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새로운 목표. 이러면 승계가 됩니다. 기존 목표에 하나 더하면 추가. 기존 목표 없애고 새로운 거 하면 승계. 전환 대치 아니고요. 승계. 매번 이 승계 아니면 전환이었죠. 자, 이 문제 기출문제집에 하나 넣어놨는데 자, 예시는 뭐 필요 없고 어쨌든 기존 목표가 달성됐어요. 아까 앞에서 달성되거나 달성되지 않았을 때 승계한다고 그랬죠? 달성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채택했다. 기존 목표 있고 달성돼서 그거 안 하고 새로운 목표 이러면 승계. 그죠? 자, 그 다음에 16번. 민츠버그. 민츠버그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이론인데 제가 꼭 암기해서 시험장 가야 되는 거 뭐라고 그랬죠? 3 곱하기
오, 15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틀린 선지는 대부분 15가지에서 나온다. 이 3개는 뭐예요? 핵심 부문, 조정 기제, 환경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5가지 유형이죠. 단순 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 구조, 에드오크라시, 임시체제, 뭐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보이긴 하나? 자, 어쨌든 5개 구조에다가 이거 꼭 암기해야 된다. 꼭 암기해야 된다. 틀린 선지, 결정적인 힌트는 다 저기서 나온다. 마찬가지죠? 민츠버그에서 강조된 조직 구성 부분과 이에 상응하는 구조의 연결. 저 강조된 조직 구성 부분, 이게 핵심 부분에 대한 표현이 되겠죠? 시험 문제에서 그냥 핵심 부분이다 나오기도 하고, 강조된 부분이다 나오기도 하고,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자, 기계적 관료제 하면 핵심 부분, 기술 구조, 기술 분석 부분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되고 1번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번역이 조금 바뀔 수 있지만 기술 구조, 기술 분석 부분하고 전략적 정점, 이건 제일 꼭대기 아닐까요? 최고관리자. 전혀 다르죠. 이 꼭대기, 보통은 최고관리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번역을 전략적 정점, 우리 정점에 서다, 실력이 정점에 서다, 여기를 합격하죠? 여기 단순 구조가 여기가 핵심 부분이죠. 됐죠? 그다음에 나머지도 외웁니다. 전문적 관료제, 핵심 운영층 하면 작업 계층 혹은 핵심 운영층 이렇게 섞어 쓰고요. 사업부제 구조는 중간 개선 혹은 중간 관리자. 사업부제 구조는 이 안에 관료제 또 있죠. 근데 각 사업이 하나의 산출물을 내요. 그래서 이 사업구조의 중간 관리자들이 하나의 산출물 내기 위해 너무너무 고생하죠? 여기에 권한이 집중됩니다. 중간계층. 그 다음에 에드오크라시는 이 중간에 원래 기술 구조도 있고 뭐 지원 참모도 있고 중간계층도 있고 한데, 이게 에드오크라시에서는 지원 참모로 다 통합이 돼버리죠. 자, 지원 참모로 통합돼서 여기서 각종 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여기 일을 시키게 됩니다. 조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환경 변화 분석하여 여기 밑에 기능들을 조정한다. 그래서 지원 참모가 핵심 부문이 되는 겁니다. 됐고, 조정 기제도 외워야죠. 우리 말이 나온 김에 다 외웁시다. 지금 기계적 관료제, 조정 기제, 작업 과정의 표준화, 전문적 관료제, 작업 기술의 표준화, 사업부제, 산출물의 표준화. 그다음에 에드오크라시는 여기 상호 조절. 단순 구조는 최고관리층이 감독과 통제하는 거. 오케이. 환경도 외울까요? 15가지 다 해볼까요? 기계적 관료제는 단순하면서 안정적인 환경. 사업부제도 단순하면서 안정적인 환경. 얘는 안정적이긴 한데 복잡할 때. 에드오크라시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단순 구조는 불안정적이긴 한데 단순할 때. 그렇게 15가지 외우면은 거기서 틀린 선지 힌트 다 나옵니다. 자, 보충해 주세요. 자, 옛날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기출문제에 넣어놓은 문제는 선생님 이게 월드컵 때인데요, 입법꽃인데요, 그럼 신경 쓰지 말고 다 푸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오니까 제가 넣는 거예요. 매번 나오니까. 기계적 관료제에 구별되는 전문적 관료제의 가장 큰 특징 어찌고 권한이 집중된다. 이거 핵심 부문 찾아달라는 거죠? 핵심 부문 찾아주세요. 기술 분석 부문이 아니라 전문적 관료제는 아까 작업 계층, 그다음에 핵심 운영층. 기술 분석 부문이 기계적 관료제. 이거 배웠을 때, 풀 때, 기술 분석 부문은 기계적 관료제다. 이렇게 또 암기용 해설에서 열심히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17번 가보시면 리플리아 프랭클린 정책 유형, 우리 분경보제로 매번 배웠던 겁니다. 분경보제. 일단 1, 2, 4번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매번 나왔던 거니까 소거하시고, 3번은 뭐 그닥 별 의미 없는, 이것도 좀 대충 낸 것 같은, 그래서 1, 2, 4번 소거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배정책, 배분정책. 로그롤링과 포크밸런이 시그니처죠. 국민의 세금을 논아주다 보니까 정치인들끼리 이 세금 잘 논아가지려고 이런 협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 이념적 논쟁과 소득계층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요. 그렇죠? 부자 계층으로부터 빈자 계층으로 소득을 이전하죠. 그래서 표준운영 절차나 일상적 절차의 확립이 비교적 어렵죠. 하도 갈등이 심하니까, 어떻게 싸울지 모르니까 일정한 절차를 만들기 힘들어요.
보호적 규제. 뭐 얘가 가장 반발이 심하지만 얘도 만만치 않죠? 분경, 보재순이죠. 둘 다 이제 만만치 않죠? 소비자나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 맞고,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는 의무를 부과해요. 그래서 이 규제받는 특정 집단이 엄청 반발하죠. 규제 집행 조직과 피규제 집단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경쟁적 규제 정책 분 쪽이죠. 얘는 성격이 이렇대요. 배분 정책과 성격과 배분 정책적 성격과 규제 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런 것 같죠. 수익적인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잖아요. 수익적인 권리 금지한 다음에 일부 소수에게만 줍니다. 그걸 위해서 그걸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나타나죠. 그래서 뭔가 이제 수익적 권리니까 배분 정책 같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유형 구분들은 완전히 구분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로이든 리플리아 플랭클린이든 다 어느 정도 겹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헷갈리는 거고요. 어쨌든 경쟁적 규제 정책 괜찮은데 어쨌든 분 쪽이잖아요. 지가 이제 이 성격이 있다며. 그래놓고 규제 정책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경쟁적 규제 정책 아니죠. 우리 규제 정책에 대해서 총론에서도 배우고 여기서도 배우고 하잖아요. 둘 다 배워본 결과 아무래도 좀 이런 데 가깝죠. 누군가에게 금지하고 의무 부과하고 자유 제한하고 여기에 가깝죠. 대부분은. 그래서 그냥 풀 수도 있고 이거 못 본 건데 1, 2, 4번 너무 중요하니까 지워서 풀어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옛날 문제. 제가 항상 기출문제집에서 오래됐지만 안 빼는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맨날 나옵니다. 이렇게 리플리아 프랭클린에서 보호적과 재분배 정책, 안정적 정책 집행을 위한 루틴. 루틴이 뭔지 알죠? 일상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 그거 확립하기 어려워.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보호적 규제 재분배 정책 쪽이 반발이 심하다. 보호적 규제 재분배 정책 쪽이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서 이데올로기 강도가 높아진다. 분경, 보재 순으로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반발이 심하죠. 이걸로 뭐 2번, 4번 처리하고 1번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로그롤링 포크배럴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이것만 예시를 들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8번, 19번이 또 생소한 문제입니다. 근데 18번 자연실험 처음 들어봤어도 이거는 1번을 고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은 맞췄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자연적이다, 내추럴하다, 그 다음에 진실험 완전 상반되는 것 같지 않아요? 진실험은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가장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거잖아요. 뭐 물리학 실험을 한다, 진공 상태, 마찰이 없는 상태 등등. 이게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동질성을 완벽히 확보한다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실험 환경을 만드는 게 진실험이에요. 가장 인위적인 조작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연실험하고 정반대에 있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 좀 왠지 이게 틀린 것 같기는 한데 힌트를 얻었으면은 바로 못 골라내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골라져요. 자연실험에서는 사회실험에 비해 비용 문제나 윤리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 이게 실험을 하려면은 비용 들어가고 뭔가 조작을 해야 되니까 윤리적인 문제 생길 수 있는데 자연실험은 그렇지 않대요. 실험 여건은 자연적인 충격. 이거는 직접 인위적인 조작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급격한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 이것도 실험하면서 조작한 거 아니죠? 그냥 정부 정책이 변한 거죠. 외부 충격이죠, 둘 다. 그 다음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에 동시적 관계에 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위적인 실험은 독립변수 설정하고 종속변수 설정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증명을 하는데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자연실험이라는 뜻이 인위적인 실험이 아니라 그냥 사회 현상을 관찰하면서 실험하는 것 같아요. 내용 정확히 몰라도 돼요. 앞으로도 공부 안 해도 돼요.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세 가지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요게 이제 많이 나오는 거고 진실험의 의미만 정확히 알아도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뭐 이제 나왔으니까 뭐 대충 들어두는데 이런 것까지 사전적으로 범위를 넓히면 진짜 무한정해져요. 얼마나 많은데요, 정책평가 방법이. 그 다음에 19번 공론조사. 얘는 뭐 행정 안 했어도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공론, 뭐 토론이죠.
자, 조사 대상자들을 한 곳에 모아 일정 기간 동안 공론화 과정, 오래 걸리나 보네요. 비용과 시간 많이 들겠죠. 계속 토론시켜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어떤 정책 주고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세요. 다음에 또 언제 나와서 토론해 주세요. 다음에 또 언제 나와 토론해 주세요. 여러분들 참 끝까지 하겠죠? 자, 안 하겠죠? 조사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하겠죠, 탈락. 그래서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간이 많거나 그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참여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표성이 아니라 일부만 남습니다. 그래서 대표성 측면에서 우위에 밀리죠, 밀려. 그냥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표성이 더 높죠. 자, 대표성 물어봤으니까 훨씬 많은 사람에게 하는 여론조사. 공론은 계속 탈락하기 때문에 적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뭐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그냥 여론조사, 뭐 전화 받고 응답하고 끝이 아니라 수기도 해야 돼, 토론도 해야 돼. 하기 싫죠? 그래서 뭐 어쩌고 뭐 1번, 3번 힌트 삼아 가지고 2번을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행정학과 상관없이 그냥 푸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요거는 우리 연락에 연습했던 거. 뭐 사례들을 다 외운다라기보다는 자, 각각 4가지의 몇 가지 사례를 외워두고 나머지는 이해한 거, 기출문제 풀었던 걸 바탕으로 적용하는 거죠. 뭐 다 몰라도 풀잖아요, 문제. 일단 둘 다 있다, 시장제다, 사적제다 이런 건 자동으로 나야 되겠고, 둘 다 없다, 공공제다 혹은 집합제.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교과서는 경합성을 이쪽에 쓰고 배제성을 이쪽에 써요. 그러면 여기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바꾸면은 시험장에서 자기가 익숙한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 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교과서를 이제 반대로 써놨고 많은 분들이 또 반대로 써요. 근데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배제성 있고 경합성이 없는 거 요금제죠. 여기가 배제성 없고 경합성 있는 거 공공제죠. 여기 누가 그랬어? 공유제죠. 공유제죠. 그죠? 자, 공공제의 대표적인 교과서 예시가 등대죠. 시험에 나왔었죠. 그냥 등대 고르는 문제. 그냥 전통적인 예시입니다. 우리 요금제의 예시, 뭐 전기, 가스, 도로 이런 거 배웠죠? 뭐 상하수도 도로, 전기가스 상하수 도로, 전기가스 상하수 도로 막 4개는 우리가 달달달 했어요. 뭐 이것만 가지고도 뭐 답 일단 1번 나왔고, 그 다음에 해저광물, 천연자원이죠. 천연자원 공유제의 예시 맞습니다. 광물 어때요? 한정돼 있죠? 근데 주인은 없어요. 비배제적이죠? 그렇죠? 천연자원과 같은 해저광물 공유제. 구두, 시장에서 사는 거 한정돼 있고 배제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로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씩 많이 나오는 거 외워두고 나머지는 경합성과 배제성에 관련된 이해로 해결해 주시면 된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뭐 천연자원에 관련된 기출문제도 있고 한데 이 2개 많이 나온 거니까 이거 먼저 볼게요. 자, 공공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등대 골라주세요. 뭐 이런 문제도 있었었고, 고속도로 여기 있네. 고속도로는 요금제. 자, 전기가스 상하수도 고속도로 요금제다. 연습을 했던 거고요. 자, 마지막 것은 수월하게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 15문제 봤지만 아까 뭐 규모의 경제, 스피드의 경제 뭐 요 정도만 약간의 생각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너무 쉬워요. 또 규모의 경제, 스피드의 경제도 배웠던 표현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공부를 해두시고요. 여기는 이제 다음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4개가 최근에 부각되는 이론으로서 앞으로 계속 중요한 주제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난이도 좀 높여보려고 그냥 어디서 저 구석탱이에서 뽑아온 그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중요도 단 C급 이하, C도 안 돼. C급 이하가 되겠고 제가 A, B, C로 나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C를 달았지만 C급 이하 됐고 그 중에서 뭐 여기서는 뭐 2개 좀 중요한 거 있었죠. 요 소거하고 정답은 50%. 얘네들은 그냥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문제 번호를 참고해 주셨다가 여러분들 뭘 틀렸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0점 방지용 문제. 얘는 뭐 공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 문제 푸는 거 한번 보여드렸죠. 자기 아는 걸 활용해서 소거하고 하는 거 문제 해결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연습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범위를 넓히면 어떻게 된다? 무한정 넓히면 떨어진다, 점수. 물론 기출문제에서 더 이상 운동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 연습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아직 여기서 틀리고 있는데 범위를 넓힌다? 절대 안 되고요. 이거 먼저 한 다음에 이게 바탕이 되면 이런 것도 훨씬 잘 풀리거든요. 패턴을 아니까. 그래서 이거 바탕이 되고 그 상태에서 모의고사 등등으로 범위를 조금 넓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생소한 거 좀 나왔다고 해서 아예 확 모든 걸 다 공부하겠다 이러면 다음 시험 점수 떨어집니다. 양이 무한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잘했다. 근데 의외로 선생님 뭐 좀 풀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많이 틀렸다. 이거 많이 틀렸다. 그러면은 이 해설 강의에서 가르쳐줬던 대로 자기가 아는 걸 활용해서 소거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알수록 더 잘 풀립니다. 그래서 기초하고 이 연습을 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설지에서도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방향 제시해 드렸고요. 자, 문제 분석한 거 또 제가 제시해 드린 방향 참고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틀렸는지 본인의 약점 분석해서 앞으로 냉정하게 하나하나 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수험생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이런 거 틀렸지? 이렇게 자괴감 들면 안 돼요. 그냥 부족한 건 부족하다. 저라고 뭐 처음부터 잘했겠어요? 부족한 거. 저도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 행정법이 거의 꽈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꽈락이 40점인데 41점 나왔어요. 행정법. 이게 두 번째 시험이라는 건 저는 2년 넘게 공부한 시험에서. 근데 이거 만약에 왜 그러지? 나는 빠간가? 막 이랬으면은 망했겠죠. 그 다음에도. 근데 부족한 거 인정하고 안 되는구나. 행정법 차근차근 메꿔 나가가지고 그 고시에서 행정법은 대체적으로 60점 맞으면 엄청 고득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41점에서 58점까지 올렸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인정해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차분히 채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괴감 들지 말고 나는 부족하다 인정하고 앞으로 채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덤덤하게 채워나가 주세요. 자, 우리 제가 가르쳐드린 거 가이드라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합격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